부자가 말한 것처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명명된 이름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결같은 것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새 성질은 기술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질을 함께 섞어서 일자를 얻는다. 같은 사상을 다시 표현하면 도를 알고 있는 자는 도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고 도에 대해 언제든 말할 용의를 갖추고 있는 자는 도를 알지 못한다. 바라문의 철학은 현상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역설적 철학은 인도에서나 중국에서나 이원적 관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조화는 갈등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조화가 이루어진다. 바라문의 사고는 처음부터 동시적인 반대 관계. 그러나 현상적인 세계의 가장 명백한 힘들과 형태들의 동일성에 집중되었다. 우주에서도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힘은 개념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궁극적 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머가 말하듯 이 엄밀하게 비이원론적인 현실화에서는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에 반대관계가 없다.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통일성을 찾는 이러한 탐구에서 바라문의 사고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지각하고 있는 정신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기서 바라문의 사고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지각된 것은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지각하고 있는 정신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거기서 어떤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물을 지각하는 정신의 본성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정신분석 얘기에서 주관적인 역전이 객관적인 역전 얘기를 여러분 숱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드라인 환자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대상을 파악할 때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파악을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는 그 속성 속에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계선 레벨에 있는 분은 그 대상을 파악할 때 어떨 때는 그 대상을 아주 이상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어떨 때는 아주 형편없는 대상으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열된 그러니까 하나가 통째로 하나인데 이걸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 분열시키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지각하는 정신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각하고 있는 정신의 본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각하고 있는 정신의 본성, 지각하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보면은 이분의 셀프라는 이분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열시켜서 대상을 본다는 얘기는 대상을 캐터고리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범주화해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인데 이게 하나의 대상인데 이걸 쪼개서 좋은 대상,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 또 한쪽은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제는 아주 좋은 대상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나쁜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연원은 그 대상이 쪼개져 있다기보다는 그 대상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인데 이 속성 속에는 어떤 것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속성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데 내가 인식하는 주체가 경험하는 주체, 지각하는 주체가 이 대상을 파악하는 이 정신의 본성 자체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스플리팅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열 자체가 대상을 분열시켰지만 셀프 자체가 분열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셀프 자체가 내가 기분 좋은 셀프와 기분 나쁜 셀프가 있다고 두 개의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대상을 바라볼 때 나쁜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심통이 지금 잔뜩 심술을 굳은 내가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은 아주 나쁜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관대한 내 셀프가 나라고 내가 이 관대한 셀프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대상 자체도 아주 좋은 대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관계가 부분 대상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어떤 분들은 전체 대상 관계가 일어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상을 전부 분열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 있는데, 이때 이 셀프는 셀프 자체도 분열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요. 정신분석 쪽에서는. 부분자기와 부분대상이 만날 때 그 사이에는 정서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정서가 흐르느냐는 어떤 자기와 어떤 대상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셀프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경우, 여기서 아주 사랑하는 관계, 정서적으로 아주 따뜻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배드 셀프가 배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속에는 엄청난 어그레션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에펙트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셀프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 관계가 달라지고 대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외부 대상 문제뿐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여기에 열려 있죠.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사람의 셀프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부 대상을 분열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죠. 이런 임상적인 얘기가 어쩌면 아까 얘기한 이러한 철학적인 얘기들과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문들이 얘기하는 인도의 바라문의 사고와 일치하는 어떤 현상들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연상이 되시는 얘기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가죠. 교수님, 저는 이제 그래 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예. 매트릭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좀 정교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어떤 그 뭐랄까 논리학이나 철학적인 표현이 이제 신학도 이제 수학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뭐 공학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수학으로 표현되는데, 수학이 상당히 인류 문명이나 사고 구조에 기여한 건 맞는데, 어쩌면은 이 수학적 사고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원론적인, 너무 뭐랄까 상징 체계를 너무 확고하게 믿게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사고라 그러면은 답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항상. 근데 원래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 예를 들어서 A는 B이고 B가 C면 A는 C이다 이라는 논리가 그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은 A가 B라면 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A가 왜 B가 C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A는 C다라는 논리 전개 자체가 아예 근본부터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논리적 전개에 의해 가지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이런 것들, 또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0이 숫자이냐 아니면 개념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은 확고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되는 것처럼, 물리 법칙에도 공식으로 나와 있는 F 이퀄 ma라는 거 말했을 때에 그 F가 m과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로 표현이 된다는 건 일부는 맞지만은 사실은 복잡한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천문학에도 마찬가지로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도 맞지만은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고 은하계도 움직이고 있고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공전과 자전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물리나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징체계라든지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뭐 신학적, 철학적 다 그런 방식의 사고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수학을 몰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뭐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논리적 사고 구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징의 그 뭐랄까 이원적인데 너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말하자면은 디지털의 속에 빠져버리면은 원과 지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하고 지로밖에 세상에 없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에서는 뭐 중간값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디지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다 그냥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관계든지 다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극단으로 갔을 때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중간값이 더 많고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서양은 아무래도 수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끼면서 그래서 일부 서양 철학자들은 동양에는 수학이 없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없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느끼는 갈등 구조들의 원인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모호한 지점들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제가 임상적으로 보드라인 레벨의 임상 경험들하고 섞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에서 오시는 보드라인 레벨의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상을 어느 날은 아주 이상적인 대상, 어느 날은 아주 평가절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분이 외부에서 이해하는 대상들하고 관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 외부 대상 관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상담자를 어느 날은 아주 하나님처럼 아주 이상화해서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다가 그 이튿날 뭔가가 조금 건드려지면 세상에 당신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나쁜 대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아까 인도 바라본에서 정신의 본성을 반영한다고 하는 게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정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셀프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셀프가 통합된 인티그레이션 된 통합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분열 현상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죠. 대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상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진 사람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셀프 자체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신의 본성이 반영된다고 하는 거가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로 보이는 거죠. 누구도 있는 그대로 대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도 문제에서는 어떤 분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실제 대상이 아닌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대상을 파악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상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 자체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분열돼 있어서 내가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열된 모습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존재자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 존재 다사인이라고 하는 현 존재가 이 세상을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험들이 각각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통합된 존재로서 이해하는 분과 분열된 자기의 모습을 그냥 어떤 비판 없이 오늘은 내가 좋은 모습, 좋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음 날은 아주 짜증나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서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대상관계 자체가 어떤 부분 대상관계로 계속 쪼개지는 관계를 반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편안하게 관계들 그러니까 조금 그 대상들이 여러 가지로 분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라도 어떤 분이 통합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분들을 대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극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분열 현상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만한 대상을 만나면 자기 주체성이 약해서 많은 부분에 분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편안하게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그 불안한 대상을 만나는 사람 자체가 불안하고 분열되어 있는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통합적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분쟁들이 이러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대상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들 각자가 어떤 큰 분쟁 속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쪼개진 자기 모습이 자기가 외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쪼개진 대상 인식을 토대로 그 쪼개진 대상과 쪼개진 셀프가 계속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 임상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분쟁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함부로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반쪽 자기의 동조해달라고 계속 우기는 속에서 상담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대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이분 자체에 대한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상담자들이 경험해요.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열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통합적이라는 걸 보면은 오히려 통합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성이 있고 분열적이라고 하는 데는 그 다양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실제로 이게 뭐랄까요 좋고 나쁨의 두 가지가 있어서 분열 딱 그 양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카테고리화 시켜버린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찰하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이 카테고리를 씌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적이고 그 통합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보면 다양한 것을 다양한 대로 내버려 두면서 통합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자아의 힘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페어배원이 말하는 여러 자아들이 막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자아 중에서 어느 특정한 자아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전체를 통합하는 게 이제 통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분열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선택해 가지고 딱 그 규정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사람이 어느 자아 하나에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하자면 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는 자꾸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뭐랄까 자아 통합이라는 말 자체에도 지금 에리 프롬 말하는 그 어떤 모순성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페어밴 얘기들 하면 그 센트럴 이고라고 얘기를 하죠. 통합된 이고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리비디널 이고나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런 것들은 분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까 강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디지털하게 세상을 보느냐 애널로그로 보느냐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경계선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과 1로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all bad거나 all good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로 항상 쪼개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보통 이게 통합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저 친구 오늘 왜 저렇게 사납게 굴어? 그런데 저 친구가 그래도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사람들 관계도 좋은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심한 모습을 보이지? 저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통합해낼 수 있는 통합된 자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을 쪼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쪼개버리는 거죠. 어떤 캐터고리를 가지고 좋은 쪽, 나쁜 쪽 이 두 경험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 대상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 이 속에는 여러 아주 뉘앙스가 다른 통합된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떤 면에서는 쪼개서 판타지 속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란 얘기 말하자면 삶으로 하는 거죠. 인격체를 삶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 숨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투사한 어떤 나쁜 대상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분은 그냥 내 투사를 받는 어떤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형극에서 인형이라는 얘기예요. 인형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대상을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기만 한 대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주 나쁘기만 한 대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때 여기에 투사의 동일시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투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투사된 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대인관계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게 그런 현상들을 비온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투사의 동일시의 개념을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심리 내적인 것을 떠나서 대인관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투사의 동일시를 이해한 게 비온의 개념이죠. 실제로 자기한테는 나쁜 어떤 대상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그 나쁜 대상을 외부에 투사하면 그 대상이 나쁜 대상 모습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내면에 있는 내적 대상을 외부에 외연화시켜서 그 대상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허구의 대상과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데 실제 사회 속에서 인식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저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기적인 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나쁜 대상끼리 싸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자기적인 싸움인 거죠. 실제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물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거, 부분 대상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묘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오운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과의 관계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근데 우리는 모든 책임을 대상에 부과하고 있어요. 저 대상이 워낙 나쁘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임상적인 케이스에서 대상이 나쁜 부분도 있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정도를 훨씬 지나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통합이 안 돼 있고 공격성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게 참 사회에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얘기나 인식론의 문제 혹은 이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현 존재가 실제 이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이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론이라고 할 때는 이 주인은 그냥 항상 있는 거고 이건 오염되지 않은 어떤 셀프가 있어서 자기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대상을 관찰할 능력이 원래 없는데 대상을 쪼개버리면 그 대상이 정말 쪼갤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제 맞는 것인지 판타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검증 능력이 약화돼요. 셀프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워낙 여러 가지를 다뤄서 참 어떻게 무엇 언급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강 목사님이 잠깐 이제 말씀 중에 했던 얘기에 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얘기하는데 왜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을까, 언급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사랑, 또 논리와 철학과 사상을 언급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신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이것을 언급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자라왔던 기본적인 환경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그 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신은 일방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비기독교적인 관점, 그리고 다양한 그 종교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런 사상에서의 그런 이해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에 대한 사랑 아니면 사랑 그 자체는 이렇게 구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A가 A, 뭐 B가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치 극과 극이 서로 통하는 것 같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은 되게 정의하기 어렵고 풀어내기 어렵지만 결국은 사랑은 경험되고 행동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한다기보다는 사랑은 느끼고 행동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쪽의 논리로 가다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다른 대상을 도와줄 때 아니면 내담자랑 상담을 할 때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그 상담을 위해서 그 대상을 파악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의를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득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참 되게 워낙 광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서 좀 얘기하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주 잘 또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비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자기는 추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면서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질주의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오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본질적인 어떤 탐구가 철학의 기본인데 본질적인 탐구를 다 버려버리고 실존적인 체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는 식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식별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데피니션이 있지 않고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중요하냐면 하느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어야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체험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까 분열적인 사고방식이고 경계선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를 경계선 환자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쪼개져서 어느 나라는 이쪽이고 어느 나라는 저쪽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이런 품성을 가지신 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철학자의 신만 가지고는 신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체험이 중요한데 내가 체험만을 강조하다면 이 체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영성적인 체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식별의 기준을 가지려면 철학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냥 상극적으로 보거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런 실존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실존적인 추구 자체가 미닝풀하기 위해서는 본질주의적인 탐구도 동시에 같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쉽지 않은 얘기죠.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알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쓸 텐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럴 때 그 알다, 그 야다의 뜻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적인 알미기도 하고 가장 깊은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기술하면서 논리로 설명해서 아는 그런 거랑 좀 다르면서 또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 와이프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체득되는 그런 그런 거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고 이 도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뭐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엮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우리 컴퓨터 공학자가 인간의 정서를 재현해내고자 하는 거다고 같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강 목사님이 어쩌면 전자공학 하신 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컴퓨터는 지로하고 원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있음과 극단적인 없음이잖아요. 없음과 있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떤 성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아날로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서구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런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이렇게 굉장히 큰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이해할 때 이 애널로그인 인간을 디지털식으로 분석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처음부터 잘못된 어프로치일 가능성이 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체험 속에서밖에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사람을 치유해낼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어쩌면 이 애널로그인 사람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해석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디지털화한 거죠. 어느 쪽으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어떤 하나의 솔루션인데 아까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해석을 한다고 맥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신비체인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수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논리적인 방법도 동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틀이나 이러한 도구들만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보여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체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신비체가 신비체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에서는 어떤 사고를 중심으로 하느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그 하느님을 잘 믿느냐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양 쪽에서의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융합의 체험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도 아까 얘기대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체험인데 체험이 정말 죄연한 체험인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체험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지털한 세계 속에서 분석해 놓은 해석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영성가들도 그 영성가들은 신비 체험, 특히 하빌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양 쪽에서도 캐톨릭이나 이런 개신교나 영성 라인 속에서는 어떤 이런 유니언이라고 하느님과의 하빌의 체험들을 영성의 최고의 경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성 라인에서 영성 지도하는 최고의 교과서로 보통 이야기하는 이그나시오 성인이 쓴 영적 수련의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 수련의 마지막 단계에 그 책의 부록에 나와 있는 거가 뭐냐면 영의 식별이라는 거예요. Discernment of Spiri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지 않는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가 이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 경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체험이 그 얘기 속에서는 악신도 그러니까 데빌도 처음에 우리를 만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접근한 예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악신의 장난이었다. 그러다 보면 이 식별이 늦어버리면 내 인생이 파괴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영성 수련을 안내하는 그 책사 속에 부록으로 함께 싣고 있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에리 프롬이 신에 대한 사랑을 여기 서술한 걸 보면은 그 에리 프롬이 결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그 서술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납득시키려고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전혀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어떤 정서가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느낀다 안 느낀다 또는 경험된다 경험이 없다 이해가 된다 뭐 설명이 된다가 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리 프롬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알게 되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에리 프롬이 이렇게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거짓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이냐 사랑이 아닌 것이냐라고 구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영적 분별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은 말하자면 선신과 악신을 구별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막 몰입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상태인지 오히려 그쪽이 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15세기, 16세기 말하자면 500년 전에 그분들의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표현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선신악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신악신의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리학이 발달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우리가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 내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할 때 사회적인 악, 개인적인 악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도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신과 악신이라는 이런 표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에릭 프롬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게 상당히 실존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고 많은 대상들과의 어떤 교류를 하면서 이분도 뭐라고 할까요? 머들링 뚜루라고 할까요? 사랑을 찾아서 헤맸던 분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된 후에 내가 체험한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동포애적 이 사랑, 어떤 모든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데피니션 자체는 가장 본질주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분이 같이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얘기는 대상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자식도 사랑을 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어야 어쩌면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이분은 또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이분이 그냥 경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사랑의 추구 과정 속에서 많은 희로애락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원론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분열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분 안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 또 하나의 지식, 그러니까 주지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이분의 경험에서 체험한 것들을 잘 엮어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모든 영성가들이 다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에릭 프롬이라고 이걸 잘할 수 있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